를 알아봤습니다. 수익률은 투하자본분의 순수 이자산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이번엔 94페이지 볼게요. 94페이지에 우염 있죠? 우염 알아볼게요. 자, 우염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 혹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벗어날 가능성. 이걸요, 우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앞으로 실현될 수익이 기대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냐 그런 얘기죠.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요, 우염이다. 자,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자, 우염을 영어로 이제 리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염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아니면 실현된 수익이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자, 어쨌거나 A라는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A라는 부동산은 1억을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진 않았겠죠? 그죠? 무슨 신입니까? 우리 1억 투자하니까 매년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그러니까 A라는 부동산이 Y라는 대안이라고 간주해보자. Y라는 대안.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1억을 투자하니까, 자, 미래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보는 겁니다. 상정. 그러니까 고시형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다.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쳐볼게요. 불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만약에 호황이라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안정적일 때는요,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앞으로 호황이 될지 안정적일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만 조지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봐서 평균을 내봤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20%가 된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요 40% 된답니다. 이걸 이제 평균을 내본 겁니다.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900 곱하기 0.4 이렇게 했더니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자 되는구나. 이러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계산했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 수익이 2천만 원 되는데 얘는 경기가 만약에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더 들어오네요. 경기가 나쁘면요 100만 원까지죠.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하고는 기대치 정도가 거의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Z라는 대안이 있는데 얘는 술집이라고 간주해보자. 술집.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볼게요. 요것도 1억 투자하니까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이랍니다. 기대 수익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이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이 몇 %예요? 20%가 되겠네요. 똑같이 20%인데 근데 얘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볼게요. 얘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술집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수도 있고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호황일 경우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이렇게 안정적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대요. 그 다음 불황일 경우는요 마이너스 4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마이너스 4천이라는 것은 원금도 4천 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요 20%, 이렇게 될 확률 40%.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8천 곱하기 0.4 플러스 2천 곱하기 0.2 플러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4천만 원 곱하기요 0.4 괄호 닫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얼마 나온다고요? 2천만 원 나옵니다. 2천만 원. 그럼 이것도 기대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20%인데 얘는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8천만 원 기대되죠. 그러니까 대박 날 수 있네요. 경기가 나쁘면요 쪽박 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러한 대안을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이러한 대안을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다시 할게요. 위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요걸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정도가 작은 걸요, 위험이 작다. 큰 걸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하나만. X라는 대안이 있는데 요거는 은행에다가 예치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자, 1억을 예금하게 되면 1년 동안에 5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은행은 뭐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요거는 뭐 거의 다 뭐 돈을 주겠죠. 네, 그러니까 500만 원 받을 가능성이 100%라고 간주해 보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는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500만 원 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얼마 준다고요? 5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경기가 좋아도 500만 원, 나빠도 500만 원. 그러니까 기대치에서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500만 원인데 500만 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위험이 없다 이집니다. 위험이 없다.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5%를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위험 수익률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걸요, 위험이 크다. 자,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진 않은 걸요, 위험이 작다. 벗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런 걸요, 위험이 없다.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위험도 측정이 가능한데, 자, 위험도 측정이 가능한데, 근데 요거는 뭐 은행에다 예치하는 경우를 뭐 투자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냥 보관료 받고 이제 파는 경우가 일반 보관료 받고 그냥 묻어놓는 거지 무슨 뭐 이게 투자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요 위험이 작다, 이런 걸요 위험이 크다 해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기대 수익률이라든가 위험을 계산해봐라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뭘 할 거냐면 거기 그 94페이지 왼쪽 맨 아래 보니까 자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1억을 투자했는데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안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호황 시에는 3천만 원이 기대된답니다. 3천만 원. 그 다음 안정적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된대요.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요 1,000만 원이 기대된대요.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 20%, 이렇게 될 확률 40%.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기대 수익률 계산해봐라. 그러면 지금 계산한 거 있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3,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1,000 곱하기 0.4 하면 얼마 나오냐면 2천만 원 나옵니다. 자, 1년 동안에 기대된 수익이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20%다. 몇 프로라고요?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런 형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게요. 각 상황의 수익률이 곧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니까 호황일 때는 3천만 원 벌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몇 프로 버는 거예요? 이때는 호황일 경우는 30% 버는 거네요. 30%. 그 다음에 안정적일 경우는 20%, 2천만 원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몇 프로 버는 거예요? 20%를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 1,000만 원이니까 몇 프로 벌 수 있는 거예요? 10% 벌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각 상황하의 수익률이 곧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거. 자, 맨 아래. 그거 있죠? 그러면 요때는 오른쪽 맨 위에 볼게요. 요때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더 쉽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요거 해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한쪽이 100분의 1이면 한쪽은요 소수점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자 40% 그다음 에이 뭐 하는 거예요? 자 호황일 때는 30%, 그 다음에 안정적일 경우는요 20%,
불황일 경우는 1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확률을 곱할 때는 한쪽이 100분의 1이고 한쪽은 소수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호황이 될 확률은 40%니까 여기다 0.4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0.2. 여기다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해서 전부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더한 게 20% 딱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계산기 가지고 툭툭툭 치면 되는 겁니다. 뚝뚝뚝 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오염을 한번 계산해봐라. 요게 이제 최근 한 10년 동안에 이거 2번을 물어봤고 또 한 번은요, 지문에 살짝 비스무리하게 끼워서 또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무시하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나는 요거는 도저히 난 힘들어서 뭐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포기하세요. 뭐라고요? 포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요번에 기필코 요번에 수석에서 아무래도 그 침체된 우리 가문의 영광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고, 나는 그냥 한 70점이나 맞고 합격하겠다 그러면 대충 그런 거구나, 대충 그냥 기대치에서 벗어나가서 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해주면 됩니다.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염은 이제 분산이라는 게 있고 이제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분산과 표준 편차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분산을 이거 시그마 제곱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그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요? 시그마다 이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어쨌거나 기대치가 몇 프로라고요? 20%인데 20%인데 기대 수익률이 20% 아닙니까? 기대치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날 수 있고 작게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 호황일 때는 20%에서 30% 그러니까 10%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30% 빼기 20% 하니까 몇 프로가 벗어나 있어요? 10%가 벗어나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정적일 경우는요, 거의 하나도 안 벗어나 있죠. 그러니까 20% 빼기 얼마라고요? 20% 해주니까 하나도 안 벗어나 있네요. 그 다음에 불황일 경우는 이것도 10%가 벗어나 있죠. 기대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 벗어나 있는데 얘는 밑으로 10% 벗어나 있네요. 밑으로 아래로. 그러니까 이때는요 10% 빼기 20%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게요 분산입니다. 분산.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될 확률요 0.2. 이렇게 될 확률요 0.4.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전부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이제 분산입니다. 근데 요 분산을 이렇게 계산했다면은 분산은 0이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0. 왜 0이 나오나 볼게요. 왜 0이 나오면, 자, 요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0.4 하니까 4%죠. 그 다음에 얘는요, 뭐 0에다 뭘 곱해도 0이 됩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10% 곱하기 0.4 하니까 마이너스 4% 아닙니까? 전부 다 합치면 얼마예요? 0이죠. 0이 나옵니다. 아니, 자, 위험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행도 아니고 무슨 위험이 없습니까?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은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0이다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플러스 효과를 마이너스 효과로 까는 바람에 어떤 경우는 분산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효과를 무시하려고 여기다가 제곱을 친 겁니다. 여기다가 제곱 이렇게 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 곱하기 0.4 하니까 40%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0을 뭘로 해도 0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에 제곱하면 그냥 플러스 100이 됩니다. 마이너스 10을 2번 곱하면 얼마라고요? 100이 됩니다. 100 곱하기 0.4 하니까 40%가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얘는 몇 프로라고요? 80%가 됩니다. 이게 바로 분산이에요. 그죠? 이거 시도해 보시고 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 분산이라는 놈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무시하려고 인위적으로 제곱을 쳐놓은 거죠. 그죠? 제곱을 쳐놓기 때문에 이 볼륨 자체가 무진장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상황이라고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면 몇천 프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하고 비교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인위적으로 제곱을 하는 바람에 볼륨 자체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볼륨 줄여놓을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분산을 루트로 씌운 겁니다. 분산을. 그런 게 있습니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 8.944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염은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있죠. 요거를 오염이라는데,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도저히 계산 못하겠다. 그러면,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걸 뭐라고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작으면요, 오염이 작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은 기대치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이런 대안을 좋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마다 자, 유형이 다를 수가 있는데, 투자자의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맨 먼저, 얘는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요, 오염 선호형 투자자. 그리고 이걸요, 오염을 아주 싫어한다 해서 오염 혐오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오염을 자꾸 추구한다 해서 오염 추구형. 그리고 얘는요, 오염 중립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오염 회피형 투자자는 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뭐라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기대치가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 오염 혐오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을 혐오한다고 해서 오염한 투자는 아예 투자하지 않겠다 그게 아닙니다. 상대적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회피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염 선호형은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예컨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오염이 큰 놈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걸 선택하는 사람을요, 오염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오염 뭐라고요? 선호형.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뭐가 동일하다고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뭐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한 오염이 작은 놈을 다 선택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내가 기대했던 기대치가 딱 들어왔으면 좋겠죠? 이거 굳이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치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동일하다면요,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합리적 인간을 가정했을 때는 오염 회피형을 가정합니다. 뭘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오염 선호형은 비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게 이성에 부합된 행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박. 자, 이런 사람들은 개그맨이라든가 뭐 탤런트 이런 애들이 자, 이 도박하다가 방송가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간혹 봐야 안 봐요? 신정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자, 무슨 뭐 조그만 이익을 얻으려고 도박하겠나요? 조그만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주 큰 수익을 얻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큰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큰 위험, 방송국에서 쫓겨날 것까지도 각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오염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져간다고요?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을 가정합니다. 이렇게. 다만 모든 사람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는데 오염 회피형을 가정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오염을 더 많이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뭘 가정한다고요? 오염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하면요, 오염이 작은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다만 상대적으로 오염을 더 많이 감수하려는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덜 감수하려는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요것도 다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오염이라는 게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 요걸요 오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오염이라는 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큰 걸요, 오염이 크다.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걸요,
위험이 작다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위험이 크다 작다 이런 것만 얘기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커지고 무슨 이유 때문에 위험이 작아지냐 이런 얘기를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런 얘기를 알아볼게요. 자, 이걸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맨 먼저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적인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 자, 이거부터 법적 위험을 먼저 해볼게요. 법적 위험이다. 그 다음에요, 인플레 위험. 마지막으로요, 유동성 위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사업상 위험은 이렇게 뭐냐면, 야, 유독 고시원 사업 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이 아니라 무슨 사업이라고요? 고시원이라는 사업을 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위험을요, 사업상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시장 위험이다 해서 고시원 경기가 침체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크게 손해보거나 호황이 되면 크게 이득 볼 수 있죠. 이런 걸요, 시장 위험이다. 그 다음에 자, 운영 위험이다 해서 운영을 개판으로 하면 크게 손해봐요 안 봐요? 보죠. 운영을 잘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이걸요, 운영 위험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다 해서, 자, 위치적. 자, 원래 저기다가 이제, 저기다 이제 A라는 고시원을 차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 3년 지나서 그 앞에, 자, 이 장례식장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병원. 그러면 아마 크게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입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생기는 위험을요, 위치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없어요? 높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만큼 나중에 경기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죠. 장사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 금융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위험은 이제 법적 환경이 변했다. 예를 들어 저 지역이 원래 상업지역이라 처음엔 잘 됐는데 나중에 정부가 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재정이라든가 금융정책 이런 게 변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율도 변해 안 변해? 변할 수 있죠. 거기에 따라서 크게 손해보거나 이득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이거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법적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 위험은, 자, 요거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에 따른 손해를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뭐야?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물가라는 게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물 자산이라는 게 화폐 자산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실물 자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에요? 화폐 자산이에요? 실물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한 사람은 크게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다닙니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니까 때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는 보통 변동금리로 주로 빌려려고 합니다. 어떤 거라고요? 변동금.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빌렸다가 나중에 인플레가 심해지면 이것들이 막 이자를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크게 손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인플레 위험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위험은, 자,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는데, 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팔리지만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토지 이런 것들은 5년이 되도록 10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빈번한 매도 매수가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유동성 위험이다.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위험을요,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는 요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이거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 지역은 왜 한 10% 정도가 형성되어 있냐,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전부 다 이제 어디서 나온 용어들이냐면 금융시장에서 주로 나오는 이러한 용어들인데,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은행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이 한 3%라고 한주해 보자. 몇 프로라고요? 3%. 근데 물론 은행마다 이 예금 이자율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닙니까?
은행 상품별로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렇지만 평균 잡았을 때 얼마라고요? 3%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잡았을 때 3% 이렇게. 자, 근데 왜 저축은행권에서의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은 요것도 약간 높습니다. 높아요. 예를 들어 한 5% 정도라고 간주해보자. 왜 저축은행으로 가면은 이자율이 높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한다면 자,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 돈 빌리죠. 예금 받아갖고 주로 어디다 빌려주냐면 신용대출 한다 하더라도 신용 등급이 아주 좋은 사람들 있죠. 1등급, 2등급, 상등급 막 이런 사람들 주로 빌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직업도 좀 탄탄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돈 빌려달라면 꺼져 그럽니다. 발 디딜 틈도 안 줘요. 그러니까 얘들은 나중에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다. 그리고 이것들은 건설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주로 이제 현대라든가 대우라든가 삼성 같은 제1군 건설업체입니다. 이런 데에 막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여나 분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걔들은 다른 돈도 많겠죠. 다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수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자들의 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저축은행은 자, 저축은행 가서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얘들은 자, 신용대출 해주더라도 1등급짜리가 3등급짜리가 뭐하러 여기 가서 돈 빌립니까? 은행 가서 빌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4등급 내지 6등급 정도 되는 사람 있죠.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건설업자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1군 건설업자가 뭐하러 여기서 빌립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건영 아파트라든가 뭐 지능 아파트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무슨 뭐 삼부 아파트 이렇게 제2군 건설업체 이런 데다 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실례로 2011년도에 수도권 외곽 쪽에다가 이런 데다 아파트 무지막지하게 지어댔는데 요거는 1군 건설업체든 2군 건설업체든 다 이제 그 분양이 거의 안 됐습니다. 분양 안 된 거는 사실인데 분양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제1군 건설업체들은 막 돈을 갚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들은 워낙에 다른 데 돈이 많죠. 근데 제2군, 3군 건설업체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 당시에 거의 500만 원 이상이 막 분양이 안 돼갖고 막 비어 있었습니다. 500만이 아니라 5만 원 정도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수를 못한 거 아닙니까? 회수를 못했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돌려줘야 됩니다. 예금자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 당시 저축은행 돈을 막아줬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아준 27조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막아줬던 겁니다. 그죠? 그래갖고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회수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걸 퇴출시킨 겁니다.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쫓겨난 저축은행이 뭐 토마토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요 사마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솔로몬 같은 거 있죠. 이런 데가 그 당시에 돈을 못 갚는 바람에 다 쫓겨난 그러한 이 저축은행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5천만 원 넘어갔을 때 나중에 회수를 못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하러 여기다 예금합니까? 여기다 예금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저축은행이 이자를 더 준답니다. 뭘 더 줘요? 더 준다면 행여나 만약에 못 받을지 모르지만 이자를 더 준다니까 예금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자신탁이라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한화투자증권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그 미래에셋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 돈을 이제 그 펀딩합니다. 모은 돈을 펀드라는데 이 돈 가지고 주로 주식에 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해 갖고 주가가 문장 올랐다 그러면 걔들 수수료 빼고 우리한테 줄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아예 우리는 원금도 회수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위험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얘기했나 자 미래에셋에서 운영하는 잘 나가는 MVP 60펀드라는 게 있는데 걔들이 이제 평균적인 수익률이 한 8%라고 간주해보자. 약간 이거보다 낮지만 어쨌거나 거기는 7% 돼 있죠. 요거는 그 밑에하고 숫자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한 8% 정도로 형성돼 있다고 가정해보자. 8%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정도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시장 평균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오염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3% 외에도 추가로요 2%를 요구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외에도 5% 정도를 추가로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투자에도 오염이 있어 없어요? 오염이 있다고 했죠? 오염이 크건 작건 오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오염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무위험률 해줍니다. 오염이 전혀 없을 때,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의 수익률을요, 무위험률.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했을 때 당연히 오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수익률을 요구합니다. 이걸요, 오염 할증률이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오염 할증률.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는 오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3% 정도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시간. 그러니까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1년 동안에는 이자 받으려면 그 돈을 못 찾아 쓰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보관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요, 무위험률이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뭐라고요? 오염에 대한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대가라고요? 오염에 대한 대가. 그래서 이 무위험률은 오염과는 상관없이 제1금융권에서의 화폐의 수요 공급 있죠?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되고, 요거는요, 오염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 매우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매우 어려운 얘기. 자, 그러면 여기다 부동산 투자했을 때 위험은 자,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을 잘하면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운영을 개판으로 하게 되면 크게 손해보죠. 입지를 잘 선정하면 큰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입지를 잘못 선정하면 크게 손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지가 잘해서 지가 못해서 생기는 위험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이 지역은 어떤 고시원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이따가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위험. 그러니까 노량진의 고시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아니면요,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라갈 수 있죠? 그죠? 이런 걸 이따가 하겠지만 이걸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체계적. 그러니까 내가 저축은행 가면은 2%를 추가로 자꾸 요구하죠? 그죠? 근데 이게 내가 잘해서 못해서요? 그게 아니잖아요. 금융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나랑은 상관없는 위험 수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노량진의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위험도 별 대수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위험을 대하는 태도는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로 다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그렇지만 평균 잡았을 때 뭐라고요? 10% 정도를 요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약간 감이 오시나요?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감이 오시나요? 네. 자, 근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100만원으로 물건을 그전에 10개 사다가 지금은 5개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만큼만 받으면 투자자가 손해보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했냐면 피셔라는 사람이 얘기했다서 이걸요, 피셔의 효과다 이제입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휘셔의 효과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요구 수익률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공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정도는 얻을 수 있다. 그 정도 위험이라면 금융시장 가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되겠죠? 근데 얘는 그거 이상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어디 볼게요. 97페이지 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있어 없어요? 부동산 투자하면 위험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를 위험을 어떤 형태로 투자 결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걸요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위험의 뭐라고요? 처리 방법이다 해주는데, 자, 이거 우리 교재는 어디가 있냐면 316페이지 있을 겁니다. 97페이지 딱 중간에 위험의 처리 방법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316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등이 뭐냐면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98페이지에 그 아래쪽에 보니까 박스 안에 위험 조정 할인율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게 바로 우리 투자론에서 1등입니다. 1등. 이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요게 이제 1등인데 안 쓰신 분들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해줍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요게 우리 투자론의 자 심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심장. 요걸 공부하려고 여태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 1등이고, 두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투자.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할 겁니다. 포트폴리오. 요거는 2등입니다. 얘가 1등, 얘는요, 2등. 그래서, 어쨌거나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 계속 할 거니까. 1억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처분했을 때 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현금 유출액. 얘를요 현금 유입액 해줍니다. 근데 누차 얘기하겠지만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요 어떤 금액이 나오는데 요걸요 투자 가치다. 이 정도의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수년가 해줍니다. 무년가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이러한 투자 분석인데, 만약에 저 지역의 위험이 커졌다. 위험이 커질 수 있죠. 그러면 위험이 커지면 요구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할인율이 올라가는 바람에 투자 가치는 낮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죠. 수년가도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걸요 위험 조정 할인율법이다. 요거는 요거 끝난 다음에 이거 위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위주로 계속 하는 거니까 잠시 하기로 하고 이따 하기로 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우리 돈이 한 30억 정도 갖고 있는 자가 있다. 돈이 많은 자들은 부동산 한 군데만 투자해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할 수도 있어요. 나눠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눠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더라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들지 않고 위험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험이.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만족감이 극대화되는 투자 집합 있죠? 요거 한번 찾아보겠다 하는 걸요 포트폴리오 투자다입니다. 되겠죠? 포트폴리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그냥 간단간단히만 물어봅니다. 간단간단히 지문에 끼워서 물어보니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97페이지 딱 중간에 위험을 회피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험한 투자를 아예 제외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은행에다 묻어놓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뭐 진정한 의미의 투자를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다가 보관료 받고 묻어놓는 거지 무슨 투자를 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그 다음에 위험을 전가하겠다. 요거는 내가 부담해야 될 위험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겠다는 얘기죠. 떠넘기는 걸 뭐라고요? 위험을 전가시킨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가를 임대하면서 이렇게 자, 한 달에 200만 원 받기로 하고서 5년 동안 빌려주기로 했는데 한 2년 정도 지났더니 물가가 무진장 올랐습니다. 인플레가 심해졌죠.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물가가 막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00만 원만 받으면 누가 손해보냐면 자, 이 집주인이 손해봅니다. 누가 손해본다고요? 집주인. 그래서 안 되겠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얘를 한 250만 원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집주인이 부담해야 될 위험을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형태이죠. 이런 형태로 하는 걸요, 위험을 전가시킨다. 아니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은행은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가는 인플레가 심해지니까 그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때는 손해봅니다. 그래서 만약 변동금리 형태로 빌려주게 되면 인플레가 심해지면 그 차입자 있죠. 그자한테 자, 이 이자를 올리면서 떠넘기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위험의 전가다. 아니면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다 보험사한테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위험의 자, 전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수적 예측 기법. 자, 얘는 뭐 그야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자, 경기가 호황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얘는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호황이나 보통,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는 800만 원 정도는 걸릴 거 아니냐. 800. 그러면 최소한도로, 자, 수익은 가능한 낮게, 비용 크게 예측해서 최소한도로 800만 원 건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요걸 가지고 기대치가 뭐 8%니까 요거를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투자 결정했다가는 웬만한 대안은 다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몇 개.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기대 수익이라는 걸 계산하려면 여러 가지 뭐 임대료도 적절히 잘 예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실 같은 것도 잘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량부채다 이런 것도 잘 예측해야 되고, 뭐 각종 경비라든가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등등등 다 예측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투입 요소, 이거 산출 요소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거나 자,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처음에 예측치를 다른 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임대료만 살짝 올려보고 살짝 내려볼 수 있죠. 그죠? 한 1% 올려보고 1% 내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공실만 살짝 올려보고 내려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하나 변동시켜 봤을 때 가장 크게 변하는 놈이죠.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실을 움직여 봤더니 얘가 다 가장 크게 막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거를 끄집어낸 다음에 이 공실만, 처음에 예상됐던 공실이 한 3%라면 이 3%만 처분할 때까지 계속 유지만 한다면 위험이 크게 줄어들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걸요, 민감도 분석이라는 겁니다. 무슨 분석이라고요? 민감도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얘는 평균 분산 결정법. 얘는 그래도 조연급은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다른 것들은 다 엑스트라급인데 얘는요, 조연급은 돼요. 조연급.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기대 수익률. 그리고 분산은요, 위험을 얘기합니다. 아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분산과 뭐가 있다고요? 표준 편차가 있다고 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뭘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합니다. 거꾸로 위험이 똑같다면요, 기대치가 높은 놈 있죠? 요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대 수익률하고 위험을 하나의 평면에 집어넣은 다음에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보고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A라는 부동산, 자, 점을 쭉, A는 여기 있답니다. B는 여기 있고, C는요, 여기 있답니다. D는요, 여기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볼 수 있죠? 기대치와 위험을 점을 찍어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하는데, 자, 일단은 C하고 D를 보니까 C하고 D는 기대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D보다는 C가 오염이 작죠? 그러면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거를 지배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걸요 지배한다. 자, 이번에는 A하고 B를 보니까 둘 다 오염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은데 B보다는 A가 기대치가 높죠? 그러니까 얘를 기각하고 얘를 선택하겠다. 얘는 이런 걸요 지배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배 원리를 충족하는 이런 걸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게 아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A하고 C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이럴 경우는 A는 C보다 오염도 크고 기대치도 높죠? 그럼 아주 곤란하네요. 그죠? 이런 건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평균 분산 결정법에 따르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근데 만약에 요거를 변이계수라는 걸 가지고 해서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변이계수. 그러니까 변이계수는 기대 수익률분의 오염해 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기대 수익률이 20%인데 오염은 뭐 10%다. 그러면 0.1이라는 얘기죠? 자, 0.5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기대치 1%당 오염은 0.5%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작은 놈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A하고 C가 둘 다 변이계수가 1이다. 뭐 3이라고 치울게요. 둘 다 똑같을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얘나 얘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거나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아주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사람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걸 좋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투자성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아무거나 선택해도 같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연급 정도는 되는 게 왜 조연급 되냐면 요 논리 자체가 이제 조금 있다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효율적 전선을 구축하는 데 써먹습니다. 뭘 구축하는데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구축하는 데 써먹을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오염의 처리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진짜 이제 2등이 뭐예요? 포트폴리오 투자. 그 다음 1등이요? 오염조정 할인일법입니다. 2등부터 먼저 할 겁니다. 2등.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